거기 적응하느라고 한 1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 제 6회 대화의 집에 대해 우리가 오늘 안녕하세요. 저는 프롬 위원이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 황진태 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고요. 오늘 저희 모임은 생명사회 공동체는 주로 환경사회학과 이제 뭐 지리학, 뭐 인류학 다양한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가 나눔에서 재단법인 수가 나눔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저희 모임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죠. 이렇게 비대면식으로 이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에 국한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방역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오늘 이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녹화 마치면은 차후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강연자로 모신 김한석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양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대 사회학과에서 이제 오랫동안 교편을 잡고 계셨고요. 박사학위는 런던대학교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받으셨는데 사실 명예교수님이라 하기에는 너무 많은 연구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명예교수라고 보기 힘들지만 이번 올해 이제 명예교수가 되셨습니다. 사실 근데 명예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지금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고요. 대표적으로 21세기 사상의 최전선이라고 이 책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이제 만드는 것에서 보더라도 정말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인이십니다. 저는 이제 김한석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던 책이 과학사회학의 쟁점들이라고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2006년에 나왔고요. 그 책을 제가 이제 학부생일 때 이제 읽었었는데 그 당시에 ANT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제 많이 너무 알려져 있지만 ANT에 대해서 이제 소개도 쉽게 하는 편이었고 또한 이제 제가 그 당시 관심 있었던 게 과학기술 민주화 왜냐하면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황우석 논쟁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론적으로나 어떻게 이제 사회가 접근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우침이 있었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만나게 되었던 거는 또 한편은 ANT를 통해서 계속 이게 연결이 되었는데 김한석 교수님하고 그 ANT와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제가 이제 만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실제로 실물 영접을 이제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인연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포럼에 있는 다수의 선생님들은 사실 김한석 선생님과 직간접적으로 또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포럼에서 모시는 게 당연한 저희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학계에서는 뭐 그것이 인간 너머의 사회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물질주의 혹은 뭐 물질주의 전환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ANT도 물론 그러한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김한석 선생님의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연계된 연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도 관련되어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김한석 선생님이 제안하고 있는 그 탈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그 강연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한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논문 발표하실 강연 제목은 탈인간중심주의와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 부제는 신유물론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면 김하 선생님의 강연은 약 1시간 10분 정도로 잡혀져 있는데 충분히 선생님께서 소화하실 만큼 들려주실 만큼 공유해 주실 만큼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록 박수 소리는 여기선 적겠지만 아마 나중에 각자 보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생명자유공동체 포럼 처음 와봤는데요. 구도환 선생님 특히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방금 또 저를 잘 소개해 주신 황진태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최근에 내신 그 서울에 관한 재밌는 책도 보내주셔서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하는 주제가 지금 제목을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탈인간 중심주의와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 제가 요 각각을 주제로 해서 경제와 사회라는 그 비판사회학 학술지에 2016년과 2018년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 그 내용을 갖다 이렇게 신인물론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으로 집약을 해가지고 또 신인물론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논문을 올해 또 사회학이 아닌 안가박기라는 영미문학 연구회인가요? 저널에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논문들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그다음. 예. 우선 이런 탈인간 중심주의와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 또 줄여서 그걸 신인물론 패러다임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일컫는데요. 왜 이런 것이 사회과학에서 필요한가? 이 문제의식이 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살고 있는 사회라고 할까요? 세계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전에 알던 사회나 세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 특히 사회과학자가 사회라고 부를 때는 뭔가 이 세계에서 인간만이 소리 인간들 간에 이 뭐 정신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어떤 이성적인 또 사유를 하는 인간들만의 어떤 그런 관계,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집합적인 현상,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되게 사회라고 불러왔고요. 그런 사회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사회과학이라고 좀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지금 사회라는 사회과학자가 얘기하는 기존의 사회라는 개념 속에 살고 있느냐, 또는 심지어 살아왔던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의문부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어떤 사회, 어떤 세계에 그럼 살고 있다는 말이냐? 여기서 이제 이 탈인간 중심주의를 얘기하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는 지금 하이브리드 세계에 살고 있다. 뭐 그런 뭐 명칭은 물론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줄여서 그냥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뭔가 상호작용하고 결합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세계구 사회라는 건데요. 특히 그런 하이브리드 사회, 하이브리드 세계에서 특히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또는 인식을 안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인간의 미래가 굉장히 위기에 어둡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뭐 여기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이제 환경 상태 위기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많이들 논의했습니다만 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도 이제 직접 경험을 하면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게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18년에 대단한 폭염을 겪으면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좀 그래도 생겨난 것 같고 올해는 이제 폭염이 아니라 또 반대로 기록적인 어떤 폭우, 장마와 홍수 뭐 이런 것들이 또 지금 태풍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뭔가 기후가 예전하고 다르다. 왜 그렇지? 뭔가 정상이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초부터 전 세계를 몇 달에 걸쳐서 그냥 뭐 지금까지 이제 휩쓸고 있는 게 여러분 막 팬데믹이죠.
자, 이런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과거의 사회과학 같으면은 이거는 사회현상이 아니라 이건 자연현상이지. 네? 자연현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많은 자연과학자들이 사실은 이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에서 얘기를 하듯이 기후변화라는 게 인간이 사회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온실가스가 이 기후를 변화시켜서 생겨난 현상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인간을 배제하고 우리는 뭐 자연, 비인간의 세계를 상정을 했는데 기후가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생겨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초래했다. 이러면 기후변화가 기존에 생각했던 자연현상인가 순수한? 또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완전한 사회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사회 현상에 속하는 것인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생태위기,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가장 잘 대표되는 이 생태위기가 자연과학의 대상인지 사회과학의 대상인지, 자연현상이면 자연과학의 대상이라고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고 사회현상이면 사회과학의 대상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것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수한 자연도 아니고 순수한 사회도 아닌 이른바 하이브리드적인 인간과 비인간의 뭔가 상호작용과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을 전 지구적인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은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굉장히 최대의 또 문제를 경험을 했던 뭐 미세먼지 같은 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기인데 뭔가 미세먼지를 이렇게 오염됐다고 그럴까요? 그 공기인데 그 공기 하면 우리가 뭐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게 결국은 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미세먼지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 활동에 사용했던 에너지, 석유가 고갈되고 재생에너지를 쓰느냐 마느냐, 원자력 에너지를 쓰느냐 마느냐, 이제 에너지 위기, 또 식품과 농업의 위기, 플라스틱 쓰레기, 또 일부 과학기술자들이 굉장히 그런 아주 각광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빠른 급격한 과학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뚜렷한 이런 변화들 또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이브리드 현상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순수한 자연현상, 순수한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순수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현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0세기까지 서구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하이브리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순수한 어떤 인간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 인간의 어떤 사회 관계, 사회 문제 이런 것만 연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21세기 와서 뚜렷한 건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인문 사회과학자가 생각했던 그런 문화나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이브리드 세계에 살고 있다면 기존에 우리는 순수한 어떤 문화나 사회 속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적인 개념, 연구 방법, 이론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의 21세기에 이 하이브리드 세계를 이해하고 분석을 하고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이 적용하는 것이 그대로 갖다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이브리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하이브리드 세계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처방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탈인간 중심적인 신인물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계속. 아니 제가 자꾸 까먹어서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이런 타인간 중심적인 또 사회과학의 물질적 전환이라고 부르는 거 줄이는 말로 저는 이제 신인물론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굳이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쓴 것, 신인물론은 그냥 여러 이론 중에 한 이론이 새롭게 나타났다. 이게 뭐 서구에서 최근에 21세기에 각광받는 이론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인문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러다임은 그래서 한 개별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패러다임 개념은 이제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그 과학사, 과학 철학, 유명한 학자가 이제 1962년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 이제 사용한 말이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널리 사용돼가지고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죠. 뭐 정치나 경제나 뭐든지 뭐 문화 현상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으면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쓰게 만든 유행을 시킨 그 오리진은 바로 이제 토마스 쿤 62년도에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이었다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패러다임, 사회과학이 20세기까지의 패러다임들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열렸다. 즉 여기서 말하는 패러다임은 굉장히 좀 느슨한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의미입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 또는 그런 관점 밑에 깔려 있는 당연시하는 어떤 근본적인 가정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패러다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패러다임 하나는 그 패러다임에서 어떤 당연시하는 어떤 그런 믿음, 공유하는 여러 개별적인 이론들이 있죠. 그러면 서구의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의미의 패러다임이 2차 대전 이후 현재까지 변화를 거쳐서 몇 개의 지배적인 1960년대 중반 정도까지 서구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영미권에서는 실증주의와 기능주의 패러다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증주의와 기능주의는 같은 건 아니지만 실증주의는 어떤 그런 철학에 가깝고 기능주의는 이제 어떤 사회를 어떤 하나의 유기체 모델로 보는 어떤 그런 방법론에 가까운 거긴 하지만 실증주의자들이 되게 사회를 기능주의로 바라보고 그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영미권은 그랬고요. 프랑스는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인 전통이 달라가지고 실증주의, 기능주의보다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50년대, 60년대 전반기까지는 이제 구조주의라는 패러다임이었죠. 수시의 언어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거 사회학으로 이제 도입해서 사회 현상,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데 이제 처음 한 사람은 제작한 사람은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패러다임에 대한 커다란 급진적인 도전이 나타난 게 바로 1968년도에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후한 그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68혁명이라고 하면 이건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베트남전에 대한 특히 미국이 참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반전운동이 서구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가 또는 대학가 밖에서 이제 크게 벌어졌고 이게 이제 결국 발전해서 서구의 기존의 뭐 자본주의, 제국주의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인 체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래서 서구의 어떤 체제 자체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어떤 혁명운동이 이제 68년도 5월에 그것이 특히 이제 정점을 이뤘기 때문에 68혁명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68혁명 때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게 바로 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영미권에서는 실증주의, 기능주의 패러다임, 프랑스에서는 구조주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기능주의와 구조주의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르죠. 지적인 뿌리도 다르고 사회를 설명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능주의는 사회를 하나의 잘 부분 요소들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하는 어떤 유기체와 같은 것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그랬죠. 구조주의는 언어의 문법 구조처럼 굉장히 그 언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단어, 기호들이 서로 차이의 관계를 이루면서 잘 또 얽혀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상정하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기능주의에서는 사회를 유기적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구조주의에서는 사회를 하나의 구조로 바라보는 것인데 그런 시스템과 구조는 이 부분들이 서로 상이한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잘 통합된 그래서 균형과 질서와 안정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사회를 묘사를 하고 분석을 했던 것이죠. 근데 68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그런 이론들이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고 거기에 도전을 한 것이죠. 그거는 결국 기존의 서구 사회의 모습을 아주 이론적인 용어로 정리하고 분석하고 결국은 정당화한 것이 바로 기능주의와 구조주의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의 서구 사회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이제 비판을 맹렬히 한 것이죠. 자, 그래서 68혁명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질서와 안정이 아니라 사회 변혁, 혁명, 뭐 이런 것들을, 진보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능주의와 구조주의를 이제 비판을 하고 다른 데서 어떤 자신들의 문제의식에 맞는 패러다임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스주의가 다시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말 7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막스주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활이 되면서 막스주의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이제 인간사를 이제 계급투쟁에 의해서 설명을 해서 어떤 혁명적으로 생산자식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사회 전체가 변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었고요. 역사적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 이렇게 불리는 이론이었고. 그래서 70년대는 서구에서 막스주의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0년대 말 80년대로 다시 넘어오면서 또 한 번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막스주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주도했던 어떤 그런 서구 혁명이 사실은 여러 변화를 이끌긴 했지만 혁명까지는 성공을 못했어요. 혁명을 추구했던 목적에서는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서 혁명이 문제였는데 왜 실패했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막스주의에서 상부구조라고 상정을 했던 어떤 정치와 문화, 특히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걸 줬고 서구에서 그런 그 이데올로기가 엄청나게 뭐 대중문화니 이런 교육이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이제 다시 또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이르면은 바로 그런 그 문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는 게 그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구조주의고 또는 사회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이 포스트 구조주의나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이 사회 현상을 볼 적에 언어의 중요성, 언어, 기호, 의미, 상징, 텍스트 이런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언어적 전환 또는 문화적 전환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불리기도 했죠. 자, 그래서 80년대, 90년대는 바로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구성주의 뭐 이런 거 이제 비슷한 언어, 상징, 의미 이런 것의 중요성으로 이제 사회를 바라봤다는 점에서. 근데 90년대 말에 이르면서 다른 경향이 나타나게 되죠. 그거는 적으로는 그 포스트 구조주의, 사회 구성주의 바였어요. 이 사회를 너무 언어, 의미, 상징보다 실제 우리가 사는 사회 굉장히 인간의 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작용하고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다 사상하고 그냥 언어하고 의미, 문화 뭐 이런 것들만 보면 되는 것이냐 이제 그래서 물질
우리가 살고 있는 다양한 물질성들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다만 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성을 알고 보면 과거에는 이제 이분법에 의해서 정신 대 물질 해가지고 정신이 아닌 정신이나 언어가 아닌 나머지를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성, 인간의 몸과 우리 비인간 여러 가지 생물이나 어떤 무생물이나 또는 인간이 만드는 어떤 기술이나 여러 가지 인공물이나 이런 물질들을 가만히 보면 단순한 것들이 아니다. 정신된 물질의 이분법에 속하는 그런 완전히 단순한 수동적인 객체로서의 물질이 아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어떤 가변성 또는 활력 또는 어떤 사람들의 생기 이런 것들이 사실 물질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물질성을 중심으로 세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정신대 물질의 이분법을 이게 틀렸다, 걷어치워라고 하는 이론론을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문제의식과 그런 이론적인 커다란 전환이 생겨나는데 그걸 가르쳐서 물질적 전환 또는 학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류학이나 제가 전공했던 과학기술학에서는 이게 인식론보다 존재론이 중요한다고 보기 때문에 존재론적 전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물질적 전환이나 존재론적 전환, 그 학문에 따라서 일방식은 좀 다릅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결국은 어떤 사물의 역할, 물질성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이론들이죠. 그리고 이런 물질적 전환, 존재론적 전환을 저는 이제 신유물론 패러다임이라는 말로 줄여서 부를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우리 설명 필요를 신유물론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과감하게 서구사회학의 패러다임의 변천을 한 7, 80년에 걸치면 저는 이제 과감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서 물론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그 설명이었다고 너무 치밀하지 못한 점은 나중에 다시 또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럼 현재 21세기 초인 현재 사회과학에는 그럼 어떤 상태냐, 패러다임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파악하기로는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만한 이 사회과학의 현재 21세기 사회과학의 네 가지 패러다임이 현재 공존하면서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그 패러다임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제공하는 개념, 방법, 이론에 따라서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그걸 추종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실증주의, 사회구성주의, 비판적 실제론, 신유물론 이 네 가지 패러다임이 이 네 가지는 아까 나타난 역사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나타난 순서가 그렇고요. 앞에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그 다음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패러다임이 그래서 앞에 패러다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는 그대로 있어요. 사회과학에 아직도 실증주의를 추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에서는 아직도 실증주의가 주류예요. 지배적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이제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60년대 후반에 나타난 게 사회구성주의였고 또 실증주의와 사회구성주의 두 가지를 다 비판하면서 나타난 게 비판적 실제론 70년대 중반에 나타난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 초에 나타난 게 바로 신유물론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하여튼 이 네 가지 패러다임이 현재는 공존을 하면서 그 추종하는 학자들이 다 있으면서 서로 내가 옳다 그래서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과학은 멀티 패러다임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이나 경제학 같은 경우는 한 패러다임이 그냥 전체를 다 거의 학문 전체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각 패러다임의 특징들을 핵심 개념, 존재론, 인식론, 선구적 사회학자 이렇게 드러냈는데 그냥 들여다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증주의 패러다임. 대개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19세기 중반에 꽁트라는 사람이 처음 제시를 했죠. 실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창시를 한 사람이 이제 꽁트인데, 꽁트가 나를 실증 철학에는
인간의 역사를 3단계로 보는 그 법칙이 있죠. 유명한 신학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실증적 단계로 봅니다. 이거는 신학적, 여기서 말하는 신학적 단계라는 게 고도의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인간이 겪는 어떤 여러 가지 변화나 현상,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건 초자연적인 신과 같은 그런 존재를 상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뭐기는 뭐 미신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까지. 그래서 인간 정신이 그런 신학적, 초자연적 존재를 상정하는 신학적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 중세, 서구 같은 중세 정도 이르면은 이제 그런 초자연적 정도보다는 이제 이 세계가 어떤 형이상학적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형이상학적 단계, 뭐 다른 말로 하면 철학적 단계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가 실증적 단계. 뭐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실제 실증, 경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이제 입증하는, 그게 바로 과학적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정신이 이렇게 3단계로 발전을 하면서 그 인간 정신의 발전 단계에 맞는 사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이제 꽁트에 의한 3단계 법칙입니다. 꽁트는 이런 뭐 실증주의를 그래서 처음 창시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래서 꽁트가 이제 사회학의 창시자이기도 한 게 그런 인간의 그 3단계 법칙에 따라서 마지막 실증적 단계에 이르는데 그 실증적 단계도 가장 단순한 현상에서 가장 복잡한 현상으로 또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실증과학의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수학, 천문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제일 마지막이 이제 제일 복잡한 현상이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학이라는 실증과학이 제일 마지막에 탄생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실증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의 창시자, 꽁트가 스스로를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꽁트는 그렇게 그래서 실증 철학과 사회학을 창시했지만 아쉽게도 그걸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이 3단계 법칙도 그렇고 그걸 실증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의 직관에 의해서 쫙 이렇게 한 거지 정말 데이터 모아가지고 다 입증한 거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꽁트는 창신했지만 실패했고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드립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꽁트가 실패한 것에서 이어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정말 과학적 방법으로 사회에 관한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을 창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드립겜이라는 건 사회적 사실, 자연과학자가 연구하는 게 자연적 사실이듯이 사회학자는 사회적 사실을 연구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드립겜이 과학적 사회학으로 체계화를 시켰고 이거를 이제 현대 사회를 분석하는 이론으로 더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제 20세기 중반에 기능주의 사회학자였던 로버트 머튼하고 폴 라자스펠트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사회를 분석하는 경험적,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양적, 통계적 분석 방법은 다 이 사람들이 이때 개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이제 미국 사회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실증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주체와 객체, 즉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주체가 되는 거고 연구 대상이 되는 객체가 이제 뭐 일반 사회가 되겠죠. 주체와 객체를 엄격히 구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에 대한 연구자가 연구 대상, 뭐 자연과학자가 자연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객체, 연구 대상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주면 안 돼. 그럼 과학적 지식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객체에 대한 외적인 관점,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외적인 관점과 경험적 일반화를 통해서 과학적 사실과 객관적 지식을 얻는다고 보는 객체 중심의 일종의 이제 객체를 그대로 거울처럼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과학이다. 올바른 자연과학이 올바른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증주의 철학이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과학과는 다른 분야인데 철학의 분야입니다. 20세기 초에는 이제 이른바 비엔나파의 논리 실증주의와 그것을 이은 칼 포퍼의 반증주의로 발전을 한편에서는 또 했죠.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사진을 제가 몇 개. 제일 왼쪽에 있는 여기 포인터가 되네요. 이 사람이 꽁트고 이 사람이 드립겜이고 이 사람이 로버트 머튼입니다. 두 번째, 사회 구성주의 패러다임입니다. 사회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이제 앞에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60년대에 나타난 패러다임인데요. 사회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뿌리는 현상학적 사회학, 그러니까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죠. 그 철학을 사회 현상의 분석으로 이제 발전시킨 게 현상학적 사회학입니다. 현상학적 사회학.
로부터 이제 출현한 게 사회 구성주의인데, 근데 그 뿌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좀 더 오래됐는데요. 사회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주의와는 달리 개인들의 사회적 행위가 지닌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학의 목적이라고 본, 꽁트와는 굉장히 다르고, 꽁트나 디르크마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회학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독일의 막스 베버인데, 막스 베버가 사실은 이 사회 구성주의의 어떤 뿌리에 속한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베버의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 이거를 현상학적인 시각을 통해서 재정립을 한 사람이, 그래서 생활세계의 상호 주관성에 대한 해석적 사회학을 해야 된다고 발전시킨 것이 이제 알프레드 슈츠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오스트리아인가 이쪽이었는데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미국에서 제자로 키웁니다. 그리고 슈츠의 제자였던 사람이 피터 버거하고 토마스 루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1967년대에 쓴 유명한 책이 실제 사회적 구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제 사회적 구성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이 책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 그 자체 명칭의 본격적인 출발은 바로 이 책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된 관심이 인식론이었어요. 현상학 자체가 인식론이지 존재론이 아니고, 존재론은 우리가 이 세계가 어떤 본질을 지닌 존재로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를 그대로 알 수 있는, 인간은 항상 인식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자체는 알 수 없고, 그거는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식을 통과한 어떤. 그래서 인식론이었기 때문에 존재론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했고요. 인식의 주체인 개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서 실제에 대한 지식이 서로 상이하게,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 예를 들어서 뭐 나라마다 또는 언어마다 서로 다르게 상호작용을 하면 다른 인식에 따라 다른 지식이 구성된다,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인식론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주의. 그래서 이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도 바로 주체인 사회과학자도 사람이고, 인식을 통해서 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연구 대상이, 사회과학자 연구 대상인 일반 사회인도 다 인식, 이 주체고, 그죠? 인식. 그러니까 사회학자가 실증주의에서 상정하듯이 이 대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채로 외적인 관찰을 통해서 뭐 이게 과학적인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사회과학자 가진 인식을 통해서 이 연구 대상인 사람들의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나 하는 걸 이렇게 의미를 읽어내는 거예요. 의미를 읽어내는. 그래서 객체보다는 주체 중심의 질적 사회학을 추구했다. 연구 방법이 여기서는 통계적 방법 이런 거는 아니다. 인간을 연구할 때 그런 방법은 들 수가 없고, 뭔가 질적인 방법,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무슨 참여 관찰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역시 이제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또 사진을, 이 사람이 이제 막스 베버고, 이 사람이 이제 알프레드 슈츠라고 하는 현상학적 사회학, 이 사람이 이제 피터 버거, 우리나라에서 다녀가는 사람. 세 번째 패러다임은 이제 비판적 실제론 패러다임인데요. 비판적 실제론은 명칭을 가지고 이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70년대 중반에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로이 바스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인데, 이 비판적 실제론은 앞에 얘기한 두 가지 패러다임, 실증주의와 사회구성주의 이 패러다임은 모두를 비판하면서 이걸 극복하려고 나타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비판적 실제론도 70년대 중반에 그 명칭을 들고 딱 나타났지만 그 생각의 뿌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오래됐어요. 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막스주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막스주의의 어떤 그런 역사적 인물이나 변증법적 인물론 이런 것들을 과학 철학적으로 굉장히 정교화해서 만든 게 비판적 실제론, 로이 바스카라는 사람이 그런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사회학의 유력한 사회학의 이론으로 성장시킨 사람이 아직도 이것은 생존해 있는 영국의 유명한 아주 그 원로 사회학자인데 마가렛 아처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고요. 우리가 아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영국에서 유명한데.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회학자 중에 이제 브루디에가 있죠. 근데 브루디에는 자기를 뭐 비판적 실제론자나 막스주의라고 딱 명시적으로 표방한 적은 없지만, 브루디에가 얘기한 어떤 계급 투쟁, 계급 구조, 필드, 장, 아비티스, 그것에 따른 기호 이런 걸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굉장히 비판적 실제론에 가까워요.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자들이 브루디에를 지금 자기네들의 어떤 진영의
사실은 한 학자로 그 전에 예.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에서는 인식론보다 존재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인식은 상대적이고 틀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접하려면 중요한 거는 변하지 않는 어떤 실제, 존재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식론보다 존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라고 할 적에 앞에서 실증주의나 사회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실체하고는 달리 막스주의의 뿌리를 둔 이 비판적 실제론에서는 진정한 실체, 진정한 리얼리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빙산이라고 했을 적에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밑에 진정한 뭐가 있는 거죠. 그죠? 훨씬 더 중요한, 변하지 않는. 바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진정한 실제는 그 밑에 있는 거지. 위에 있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하자면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 사회현상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막 변해, 시간에 따라서. 그런데 진정한 실제는 굉장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층적인 실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막스주의적인 비판적 실제를 내드는 바로 생산 양식이 그런 거다. 이 계급 구조가 그런 것이다.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실제는 표면의 경험적 현상이 아니라 심층의 구조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를 경험적 현상과 혼동하는 게 바로 실증주의였고 또는 그런 구조, 심층에 있는 구조를 무시하고 인식론적 상대성만 강조하는 게 사회구성주의인데 그게 모두 틀렸다는 거죠. 진정한 거는 진정한 과학적 지식을 얻으려면 그 심층에 경험적으로 관찰될 수 없지만 진정한 이 경험적으로 관찰된 현상을 만들어내는 심층의 실제를 인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객체와 주체 사이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을 인정을 하고 이제 어떤 객체, 심층 실제를 파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추구를 합니다. 뭐 이 사람은 뭐 제가 설명하는데 아실 거고요. 그 사람이 이제 로이 바스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집안이 인도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인도의 요기처럼 이 사람이 이제 비판적 실제론을 사회학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마가렛 아처입니다. 자, 마지막 21세기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패러다임이 이제 신유물론 패러다임인데 이 앞에 패러다임들은 20세기에 나타난 것이고요. 21세기에 나타난 거는 신유물론 패러다임이 사회과학에서 유일합니다. 신유물론은 2000년대 초에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패러다임 모두를 비판하면서 출연했습니다. 즉, 이 세 패러다임을 각자 굉장히 다르고 서로 뭐 비판을 하고 그랬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 패러다임들이 전제하는 게 주체와 객체의 이원론, 주체 객체 또는 정신 물질의 이원론,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주체 객체 이원론에 기반해서 사실은 주체의 인식, 객체의 존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식론과 존재론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되었는데 과연 그게 구분되는 거냐? 이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존재 하이픈하고 인식론, 존재론과 인식론은 사실은 굉장히 서로 연결돼 있다. 이게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에 기반을 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유물론에서는 사회과학의 초점은 더 이상 인간 주체나 또는 뭐 객체 또는 구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양한 인간과 비인간들이 물질 기호적인 실천과 상호 결합에 따라서 다중적 실제들이 생성되는가를 연구하는 관계적 유물론 또는 상계적 유물론의 관점을 취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탈인간 중심적인 이론론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유물론의 특징이고 앞에 소개한 세 가지 패러다임과 다른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신유물론도 사실은 그 기초를 보면 이런 타인간 중심적 이론론이 언제부터냐? 이것도 뿌리는 오래됐죠. 철학적으로 보면 저 17세기의 스피노자, 뭐 라이프니츠 뭐 이런 사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뭐 화이트헤드나 사회학자이면서 이제 그런 라이프니츠의 모나돌로지를 발전시킨 사람이 따르드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신유물론이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불릴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80년대 블레저 라트루 한 사람이 이제 신유물론의 기초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회학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그 맹아를 제공한 것은 따르드 그리고 이제 사회학자들은 다 아는 독일의 사회학자 짐메리라고 있는데 일부 신유물론학자들은 이제 짐메리 바로 또
따르드 못지않게 중요한 선구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따르드고요. 드립게임보다 조금 선배인데 드립게임하고의 논쟁에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깨졌어요. 그래서 사회학의 주류는 드립게임 사회학이 됐죠. 특히 프랑스 사회학. 프랑스 사회학이 영미 사회학에서 드립게임이 주류입니다. 따르드는 잊혀졌는데 바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들레즈죠. 이 사람이 이제 라투르인데 들레즈와 라투르가 따르드를 잊혀진 따르드를 부활을 시켰어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래서 따르드의 르네상스라고 할 만치 프랑스로부터 시작해서 영미권의 사회과학까지 지금 따르드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신유물론의 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신유물론 패러다임 이전의 패러다임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물, 비인간 또는 물질성을 전혀 다루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사회 현상을 보면서 눈에 안 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초점을 맞추지만 비인간, 사물들도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다루는 방식이 신유물론하고는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즉 신유물론 이전의 패러다임들에서는 비인간 사물을 물질성을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속성이 다른 실제로 취급을 했다는 거죠. 즉 인간만이 이제 정신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만이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정신 능력이 없는 비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또는 기술, 다른 인공물들 이런 모든 비인간들은 수동적인 객체일 뿐이다. 그냥 물질일 뿐이다 이렇게. 따라서 인간은 비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이고 비인간 사물은 인간 행위에 사용되는 도구나 자원 또는 기껏해야 그 배경, 인간 행위의 배경이나 제약 조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엄연히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공이고 비인간은 그냥 인간이 행위할 때 사용하는 도구나 자원이나 그 배경 또는 때로는 제약 요인 이런 정도 생각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신유물론이 비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그 이전의 20세기의 패러다임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즉 모든 근대주의적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인간 중심적 이원론을 탈인간 중심적 이론론에 기초하여 극복하려는 것이 이제 신유물론 패러다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 네. 인간 중심적 이원론. 그럼 그 이전에 왜 사회과학은 20세기까지 그렇게 인간 중심적 이원론을 당연한 기초로 해서 실증주의건 사회구성주의건 막스주의 비판적 실제론이건 그렇게 해왔느냐?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르네 데카르트, 17세기의 유명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죠. 근대 과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 여러분 다 아시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자명한 것 같지만 사실 자명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말 속에는 생각하는 주체, 생각의 대상이 되는 객체, 이 이원론이 딱 생각할 수 있는 건 오직 인간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신 능력을 지닌 건. 그런데 인간주의적 이원론은 명시적으로 철학적인 명제를 체계화한 사람은 데카르트지만 사실 그럼 인간주의적 이원론은 그냥 이 사람이 혼자서 천재기 때문에 생각해내서 쫙 제시한 거냐? 그건 아니고 또 뿌리가 또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입니다. 심지어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제 The Great Chain of Being이라고 존재의 위대한 사슬이라고 하는 이 우주론이 있는데요. 이거 재밌던데 제가 살펴보니까요. 중세 기독교에서는 이 우주의 존재를 어떻게 상정했냐면요. 제일 높은 데 정신적인 존재가 있고 제일 낮은 데 물질적인 존재가 있고 그래서 제일 위에 순수한 정신만으로 이루어진 존재. 뭘까요? 기독교에서 뭐를 상정했겠어요? 신이죠. 그 다음에 신 밑에 천사가 있고 천사 밑에 인간이 있는 거죠. 인간은 묘하게도 유일하게 정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물질도 몸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신은 신으로부터 영혼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몸은 이제 인간 밑에는 물질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동물, 식물, 무생물 이건 다 거기에 이제
무생물과 뭐 식물 사이에 우리는 이제 미생물 얘기할 텐데 뭐 중세 때는 미생물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걸 상정을 했습니다. 우주의 존재를 계급이 있는 거죠. 우주 정자. 그건 이제 우주의 섭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만 해도 사실 이 사람 뭐 무신론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데카르트 이후에 18세기 계몽 사상에 오면 이제 종교를 부정을 하죠. 그러니까 신을 부정을 하죠. 비합리적인 신 부정, 오직 인간의 이성 능력만을 이제 강조하고 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인 이원론이 계몽주의 이후에 완전히 딱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근대적인 이원론은 딱 간단해요. 정신 대 물질. 이 세계는 서로 완전히 본질을 달리하는 두 가지의 철학적으로 하면 서브스텐스가 실체가 두 가지가 있다. 정신이란 실체와 물질이라고 하는 실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가지는 절대 이건 다른 거다. 오직 인간은 상당히 이중적인 존재인 게 인간만이 근데 이 정신과 물질을 함께 가진 뭐 이런 식으로 상정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18세기 이후에는 더 이상 계몽주의가 받아들여진 이거는 신이나 뭐 천사 이런 걸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대 물질의 이원론은 곧 인간 대 비인간의 이원론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뭐 우월한 존재, 인간 중심주의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그래서 주체가 되고 인간의 그 정신의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객체, 비인간이 객체. 이때 인간은 정신을 지닌 인간은 그래서 이성과 자유의지를 지니고 인간만이 비인간은 순수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건 인과적 결정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이 세계는 인간, 정신을 지닌 이성과 자유의지를 인간이 구성하는 세계가 따로 있고 순수한 물질이 구성하는 비인간들이 구성하는 세계가 따로 있는 거죠. 인간 세계는 그래서 문화나 사회라고 불러 비인간 세계는 자연이나 물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인간 세계와 비인간 세계는 철저하게 다른 세계라고 봤기 때문에 인간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사회과학이고 비인간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자연과학이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른바 스노가 얘기했던 투컬처스, 두 문화라고 하는 것의 뿌리가 바로 이 이원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18, 19세기 이후에 서구의 인문사회과학은 다 이 철저한 이원론, 인간 중심적 이원론에 따라서 흘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시 그래서 이원론을 네 가지 패러다임, 아까 얘기한 네 가지 패러다임과 그 특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요. 신인물론 패러다임 자체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0년대, 뭐 엄밀히 얘기하면 90년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뭐 본격적으로 정말 활성화되면 2000년대이기 때문에 2000년대 신인물론이 대두한 거는 이미 80년대, 90년대에서 개별적으로 나타났던 이 개별 이론들이 서로 우리가 사실은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대표적인 이론들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80년대에 나타난 게 이제 행위자 연결망 이론, 라투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블레즈와 과타리, 특히 천개의 웜이라고 하는 책 나타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개념은 이제 뭐 리종이나 비슷한 어셈블리지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이 블레즈, 과타리의 이론은 아예 특히 어셈블리지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이 세계를 파악하는 이론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마누엘 델란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인문론을 받아들여서 페미니스트 신인문론이 굉장히 지금은 유력한 패러다임으로 페미니즘에서 부상을 했습니다. 더나 하라웨이, 캐런 바라드, 로지 브라이더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이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신인문론이 있습니다. 제임 베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기적 인물론이라고 하는. 와이파이 돼요? 그레엄 하만 등등의 철학자들이 대체지향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신인물론. 이 신인물론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형성시키고 더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유럽 21개국의 신인물론 연구자들이 유럽 연합에서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의 코스트라는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신인물론 유럽 연구자 네트워크로 시켜서 활동을 펼쳐왔어요. 이런 사이트에 가시면 지금도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 신인물론의 다양한
학자들, 이게 그 업적을 갖다 이렇게 그 워드 클라우드 분석이라고 그러네. 그런 분석을 그 호주의 사회학자인 데보라 럽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유물론의 주요 학자들이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운데 있고 글씨가 크면 이게 주요 학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있죠. 이 신유물론의 이미 핵심을 결집은 뭐 탈인간 중심적 이론론이다 얘기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물질성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를 뽑았는데 물질성은 정신 대 물질의 물질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관계적 물질성이다. 그러니까 관계론적으로 물질을 파악하는 본다는 건데 물질 세계와 그 내용은 고정되거나 안정된 실체들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불균등하게 항상 유동적이다. 이런 물질 세계 운동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지고 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론론적 존재론, 몸과 마음, 자연과 문화, 뭐 정신, 물질 이런 건 서로 분리된 실체들이 아니라 물질성이 지닌 한 연속성의 부분들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예를 뭐 쉬운 예로 우리가 명상을 잘하면 우리가 고혈압을 상당히 많이 완화시킬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정신 대 물질의 이론론에서 보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죠. 명상은 정신, 고혈압은 완전히 몸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이건 자연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건데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은 순수한 물질이죠. 근데 이게 우리 우울증에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물질이 떨어져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비인간 행위성. 비인간도 행위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행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성. 즉, 이 세계를 생산하는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위자를 넘어서서 비인간과 무생물에게까지 확장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신유물론의 특징입니다. 이제 신유물론이 나타난 지 한 20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게 점차 이제 주류 패러다임으로 뭐 일종의 이제 인정을 받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럴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교재들이거든요. 신유물론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다른 교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나타난 2010년에 뉴 머티리얼리즘즈라고 하는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모아놓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건 로지 브라이더트의 두 제자, 네덜란드의 두 제자들이 만든 책인데 신유물론의 유명한 학자들의 네 사람을 뽑아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신유물론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갖다 이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특히 사회과학자들한테 이렇게 제가 주목해 주십사하고 강조하고 싶은 책이 이 두 책인데 좀 나중에 나왔습니다. 2017년에 나온 책이 영국의 그 신유물론 사회학자인 미리 폭스하고 팜 알드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쓴 공저 책인데 교재예요. 완전히 사회학 교재로 만든 책이 소셜로지 앤 더 뉴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2017년에 나왔고 2019년에 이건 독일 사회학자들이 신유물론에 대한 컨퍼런스, 신유물론 특히 연구 방법론에 대한 컨퍼런스를 그것을 담은 책입니다. 디스커싱 뉴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교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안정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신유물론의 이제 그런 이게 안정된 패러다임으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저널이죠, 저널. 매터라고 하는 저널이 바로 올해 2월에 창간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이트에 있고 이 저널인데요. 다행히 뭐 이게 다 오픈 액세스라서 여러분들 다 가서 그냥 공짜로 다 논문 받아보실 수 있는 좋은 저널이고 이제 나온 지 2호까지 나왔는데 계속 나올 거니까요. 주목해 주십시오. 그럼 이런 신유물론을 하면 기존의 사회과학이 못한 무슨 독창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느냐? 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건 첫째, 인문 사회과학의 초점은 더 이상 개별적 인간 주체들의 내면이나 그들의 행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과 사물이 결합된 행위자 연결망 또는 어세밀리지들이 형성되고 어펙트, 감흥을 주고받는가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신유물론 사회과학은 하이브리드 세계의 생산이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의 물질 기호적 힘과 실천들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헤러이나 바라드가 그런 주장을 명시적으로 했고요. 세 번째, 신유물론 사회과학은 인간의 환경, 그것이 자연적 환경이든 사회적 환경이든 환경의 다른 부분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우월적 존재로 특권화하지 않는, 즉 인간주의적이 아닌 인문사회과학, 타인간주의적 인문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포스트 휴먼 접근을 제공한다고 하는 게 이제 로지 브라이더트의 얘기죠. 이 사람은 그래서 포스트 인문학 그런 걸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에 대해 신유물론에서 본 역사에 대한 관점, 독특한 이제 그거를
저는 라투르 제가 뭐 주로 이제 신인물론 중에서도 라투르 행위자 연결망이론을 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역사관을 소개를 하면 이런 거예요. 라투르의 이게 처음 라투르의 판도라의 희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소개된 그림인데요. 인간이 이제 그러니까 원숭이와 비슷한 상태의 사회를 형성해서 지금의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생태계 위기를 겪는 지금까지 어떻게 쫙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이쪽 위에 있는 게 인간들의 능력, 인간들의 세계. 밑에 있는 게 이제 비인간들. 인간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비인간들의 어떤 걸 갖다 이렇게 이용을 해왔는가, 또는 인간관계를 매개해왔는가 하는 걸 갖다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나타난 게 이제 뭐 이건 원숭이 사회도 비슷한데 사회적 복잡성에서 그다음에 이제 기본 도구를 사용했다가 그다음에 상징화가 나타나고 언어가 나타나고 복합적인 도구, 이게 지그재그로 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복잡해져요. 규모도 커지고 복잡해지고. 라투르는 이거를 98년도에 논문에서 이런 자신이 보는 인류의 역사관을 한마디로 이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대화냐 생태화냐 이렇게. 기존의 사회과학은 다 근대화로 이 역사를 이해를 해온 거죠. 즉 근대화 또는 해방의 역사관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과거, 현재, 미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사물, 객체의 세계고, 여기가 주체, 인간의 세계.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 객체, 그러니까 사물과 주체, 인간의 세계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다가, 그러니까 원시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게 점점 인간이 뭐 지식이 깨고 객관성을 추구하고 하면서 과학이 나타나고 하면서 객관성, 이 세계로 나가고, 그러니까 합리적 세계죠.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진 어떤 그런 주관성, 뭐 가치, 뭐 이런 것들, 감정, 말하자면 비함적, 이게 점점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로부터 현대로 올수록 점점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객체의 세계가 점점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게 해방이고 근대화고, 프론트 모더니제이션, 근대화의 전선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있고 앞으로는 더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언젠가 뭐 산업혁명이나 뭐 여기 이제 럽처가 단절이 있었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통사회, 원시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되게 설명을 하죠. 라투르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거꾸로라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근대화의 역사를 보지 않고 생태화 노지는 밀착, 뭐 또 다른 말로 밀착은 이제 어태치먼트를 번역을 한 건데요. 인탱글먼트, 얽힘의 역사로 라투르가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 여기도 현재, 미래가 있는데 객체의 세계, 즉 비인간과 주체, 인간의 세계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별로 관계가 없다가 점차 사실은 얽혀왔다는 거예요. 점점 밀접하게, 더 복잡하게. 그리고 다만 그 얽힘의 규모가 점점 커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인간, 비인간이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얽혀 있다.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맞게 된 게 바로 생태위기고 뭐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그래서 생태위기가 왔다면 우리가 어떤 정치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사고를 해야 된다. 이제 라투르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98년도에 처음 쓴 근대화냐 생태화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그런 제목의 논문이었는데, 지금까지 라투르가 쓰는 글에는 계속 나와요, 그 말이. 우리는 지금 근대화냐 생태화냐 선택할 기로에 있다. 바로 이거를 이렇게 얽힘을 인정을 하고 얽힌 사회에서 나타난 생태 위기를 그럼 어떻게 기존의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얽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라투르가 제시하는 대안은 제가 요약하면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라투르가 쓴 유명한 라투르 제일 많이 세계적으로 팔리고 읽힌 책이 이제 We have never been modern. 우리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책에서 제시한 대안은 사물의 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바로 재작년에 사이언스지에 과학 논문으로 쓴 이 제목은 뭐냐면 가이아 2.0이라고 하는 썼습니다. 그 내용은 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생태계는 앞에서 얘기한 밀착 또는 얽힘의 세계사를 근대화, 즉 해방의 세계사로 착각하여서 초래된 결과랍니다. 우리가 항상 비인간과 얽혀왔고 계속 더 복잡하게 더 큰 규모로 얽혀 있는데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는 순수한 인간들만의 세계가 있었고 순수한 자연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더 많이 말하자면 위험한 이런 하이브리드도 만들어 왔고 그래서 생태계가 생겼다. 그래서 인간들이 정치를 할 적에 말하자면 의회를 통해서 의회라는 건 이제 뭐 정치,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비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인간들의 이해관계나 인간들의 가치나 이런 것들만 다뤄왔던 거예요. 비인간들은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른바 과거에 우리가 자연이라고 생각해왔던 거는 인간들의 정치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회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비인간들도 인간들만큼이나 인간들과 얽혀있는 비인간 그거를 의회에서 정치에서 다뤄야 된다 주장하는 게 사물의 의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인간과 사물의 의회를 통해서 인간과 비인간의 공동세계를 기존에는 인간과 비인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직 인간들만 인간 중심적인 세계를 만드는 인간 중심적 정치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의 공동세계, 바람직한 공동세계를 점진적으로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구성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라투르의 그 동료인 이제 스탄가르스라는 사람이 코스모폴리틱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스모폴리틱스, 코스모스하고 폴리틱스를 합친 말인데요. 뭐 직역을 하면 우주 정치가 되겠죠. 우주 정치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만물의 정치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아마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포럼의 제목이 모두를 위한 정치 이랬는데 바로 코스모폴리틱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8년에 라투르가 이제 제임스 러블록이 얘기했던 가이아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 가이아 이론을 좀 더 지금의 생태계를 설명하고 처방을 내리는 그런 연구를 과학자, 자연과학자, 지구 시스템 과학자 연구인 팀 렌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같이 공동 연구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과학자인 라투르가 자연과학자인 팀 렌튼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가이아 2.0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사이언스지 이론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가이아라는 게 뭐 지구의 여러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기후를 비롯한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어떤 세계를 만드는 게 지구의 여러 생물체와 무생물체들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이게 생명이 살 수 있는 어떤 거주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는 그런 생명이 살 수 있는 걸 유일하게 다른 행성과는 달리 이렇게 거주 조건을 만들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자기 조절적인 셀프 레귤레이팅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가이아 이론인데 바로 그 이론을 발전시켜서 오늘 생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인간들이 가진 어떤 의식적인 인식 작용을 어떻게 그걸 들어서 인간들이 과거에는 자기가 지구를 가이아 세계를 망치고 있다는 걸 몰랐는데 지금은 인간의 어떤 뭐 과학 인식 작용 이런 또 성찰성 이런 것들이 능력이 발전했으니까 이거를 그런 일종의 그런 이제 센서라고 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인간의 지식, 의식, 인식작용이 함께 그 가이아 시스템에 들어가서 함께 작용하는 일종의 이제 의식적인 자기조절 체계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가이아 2.0이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저는 뭐 그래서 코스모폴리틱스나 가이아 2.0 아이디어나 뭐 명칭은 다르지만 다 비슷한 연결선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유물론의 학문적 실천적 함의. 신유물론이 어떤 사회과학에서 어떤 학문적 실천적 어떤 기여를 하느냐 또는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로 신유물론은 사회과학에서 처음으로 타인인간 중심적 이론론에 기초해서 그 이전의 사회과학은 다 제가 볼 때는 인간 중심적 이원론에 기초했어요. 그건 의식하든 말든 다 밑에 깔려 있는 게 인간 중심적 이원론입니다.
인간의 세계와 비인간의 세계를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탈인간 중심적 이론론으로 세계를 보는 건 신인물론이 거의 처음입니다. 이 탈인간 중심적 이론론에 기초해서 사회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신인물론은 사회과학의 탄생부터 20세기까지 그 존재론적 토대를 이루었던 인간 중심적 이론론 하에서 서로 분리된 것으로 당연히 취급되었던 문화를 자연에, 인간의 비인간에, 정신을 물질에 다시 연결해주는 그런 접근이다. 우리는 인간의 영역에만 국한하였던 기존의 사회과학의 지평을 크게 넓혀줄 뿐만이 아니라 주로 비인간의 영역을 다루어온 자연과학과도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인류가 당면한 오늘 하이브리드적 세계의 생태 위기에서 이는 스노우가 말한 두 문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 뿐 아니라 사회과학 자체의 현실적 적합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세계에 살고 있는데 기존의 사회과학은 현실 적합성이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 세계만 다루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는 인간, 비인간, 하이브리드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세계가 직면한 가장 지금 큰 생태 위기가 기후변화와 인수공동 전염병, 코로나 팬데믹 같은 거죠. 이 위기는 18세기 이래 서구가 주도해왔던 근대화의 연장선상에서 20세기 후반에 급속히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바로 근대화의 가장 급진화죠. 가장 첫.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리는 인간 중심적 이원론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구화라고 하는 게 인간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 경제 성장을 가져다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만 기대했지, 그 지구와의 네트워크를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비난도 함께 전파되고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구와의 경제적으로 추구할 때 항상 그런 변화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변화도 가져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전 간의 이기적 이해관계 추구를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의 공동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성찰해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의는 우리 그 결과 제3세계의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대화의 저변에 깔린 인간론을 의심의 여지 없는 당연한 상식으로 우리는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서구보다 더 인간 중심적 근대화를 초래한 심각한 위험과 생태 위기, 기후변화, 미세먼지, 인수공동 전염병, 동물의 쓰레기 문제 등등을 고통스럽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근대화가 초래한 인간 세계의 파괴와 변형 같은 근본적 변화를 전혀 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심층적 원인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대안으로서 타인인간 중심적인 들어가야 되는 생태화를 모색하는 우리나라말로 신인문론에서 것이 많이 한다는.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